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빛 아주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빛 아주 없도다. 내 맘이 미래약속 포럼에서 제3회 남북 평화통일 기도회 및 한국 정치와 자유의 확장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보시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래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에 도전하세.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대한기독노인회 이사장님 장상흥 장로님께서 나와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기독노인회 이사장 장상흥 장로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이곳 전주에서 제3회 남북평화통일기대회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빈대주교회 축사로 오신 조배석 의원님과 그리고 언론사이신 전주 JTV와 그리고 전주 중앙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멀리서 오신 권순동 의원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자유 확장을 위해서 세미나에 강연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남북 평화 통일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소망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박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삼위일체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금년은 강복 79년을 맞았지만 한반도는 남북한이 79년간 분단의 아픔과 비극, 위협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남북 분단을 통일되게 하시며 남남 갈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작금의 상황에 가슴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현재 남북교류 협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포이지만 여러모로 극단으로 치닫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관계입니다. 2005년 12월 8일 남북 농업 전문가 대표자 회의에서 6.15 선언 두 도를 맞이하여 2002년 6월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민간인 297명이 비자 없이 직항편으로 남북 연합 예배를 위해 방북하여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 심장부에서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한 사건 이후 3년 반 동안 교류 중단을 우리의 쌀농사 스마트팜 첨단 기술로 교류 물꼬를 트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는 강대강 대치와 긴장 상황의 지속으로 한반도 동포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특히 최근 북한은 수해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전략 비축미까지 풀어야 할 정도로 극도로 악화되어 군 병사까지 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인도적 지원과 봉사, 사랑의 실천으로 정치적 이념을 넘어 북한 동포들에게 배고픔의 고통과 극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적 대전환이 북한의 핵무기와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 국제사회는 장기간 냉전 중이며 남북관계 역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는 인도적 식량입니다. 2년 전 시작한 아프리카 K 라이스벨트 사업으로 검은 대륙의 48개 정상이 먼 서울을 찾았듯이 우리의 K 농업으로 2005년 12월처럼 다시 물꼬를 터 남북 교류 증진과 한반도 평화 통일로 동포의 강복을 완성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통일과 민족의 화해 문제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사랑의 주님,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분단 국가를 통일 국가로 선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여 주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서로 다른 이념과 신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통일 환경에 바르게 반응하고 이 땅에 평화의 단비를 적셔주시고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기도를 백석대학교 특임 교수님이신 이정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 가운데 높이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저희들이 거룩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줄 저희들은 믿고 감사의 영광 돌려옵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현 시대를 돌아보건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건대 한국교회와 한국정치는 감히 저희들이 탄식의 영으로 가슴을 찢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오나옵나니 저희들을 정치를 탓하며 무엇하며 저희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그것 또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약속드리며 위로부터 기도의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러한 악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저 악한 무리들은 수치를 당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외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며 귀히 쓰시는 권성동 의원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특강을 하게 하셨사오니 그 입술에 대령을 부으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빛을 비추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한 우리 조배숙 의원님과 또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대한기독노인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갚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부터라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 한국 정치와 한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더구나 우리가 잘 살고 누려왔던 이 대한민국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희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를 성결대 교수님이신 구성모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생명의 복음을 140년 전에 3,500여 명의 외국 선교사를 보내주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에 초석을 닫도록 하셨으며 또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빚진 국가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여 168개국의 공식 선교사 2,000~3,000여 명, 비공식 선교사 10,000여 명을 파송하여 죽어가는 세계를 새롭게 하고 국가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대한민국을 사용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한기독 노인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더욱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도처마다 바른 길로 가는 국가와 민족을 지켜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복음 전선을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세계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세계 강국에 쓰여짐을 감사합니다.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 기독교가 세계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의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평민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한국이 그 나라에 더욱더 강하고 좋은 나라로 심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들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더욱 그 나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기도 가운데 강연 가운데 우리 모두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모인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사의 말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시도록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도 경건해지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해 주신 우리 박광호 장로님, 이정아 목사님, 구성모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척점에 선 이 국민의 힘으로 제가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우리 사회를 해치는 정말 독소적인 법이고 그 배우는 문화막시즘, 네오막시즘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하려는 그런 그 당의 그 주류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법률가로서 21대 때 민주당 쪽에서 발의하는 법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생각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반대와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배신자, 그리고 또 뭐 양지만 쫓아다니는 철새, 단물만 빨아 먹냐,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화형에 쳐야 된다, 이런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제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번에 비례로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일부러 오게 된 이유가 오늘 이 권성동 의원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만사 제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비례 명단 발표할 때 35번에 제 명단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출신 인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남 도당위원장은 당선권 바뀐 22번,
또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 그러니까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아주 세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님은 21대 때도 호남 동행의원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시고 또 지역 간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면 우리 사회는 지금 4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더우셨죠.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발생해서 온실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잘못된 그 보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 현상. 세 번째는 북핵 위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국가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이념 갈등, 또 이념 갈등에 기반한 지역 갈등이 심하고 일부러 위험한 사조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미래 약속 포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역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뭐 깊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닿습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권들은 해법을 우리가 윤석열 정부하고 덜 싸워서 그렇다, 싸워야 된다, 계속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그때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이렇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그러니까 정치권이 충청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책과 예산으로 선물을 많이 갖다 주고 지금 충청도는 우리 전북보다도 훨씬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충청을 좀 본받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작을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호남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복음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앞으로 생활동반 관계자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텐데, 복음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의 기독교가 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선거 때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좋은 해법을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아주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큰 정치인으로서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전락되어 있어서 우리 권성동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조배숙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힘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환호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멀리서 왔죠? 전주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전주는 특별한 그렇게 인연은 없었고, 제가 이제 5선 국회의원인데 그동안에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국정감사 때문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와서 그 소위 한옥마을 또 전동성당인가? 전동성당 이 쭉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모악산이 대한민국의 3대 그 명승지인 건 알고 계신가요? 우리 그 얘기에 그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하나가 전주 여기 모악산이고 하나가 논산의 신도안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3대 길지랍니다. 길지. 그래서 이 모악산 아래 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이 전주 분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또 많은 인물들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한 15년을 했는데 주로 뭐 서울지검, 법무부, 그 다음에 동부지검, 수원지검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주로 근무를 하다가 지방 근무를 저기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시청장을 하고 또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하고 또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3번 광주 이 호남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 촌놈이에 자꾸만 이쪽 전라도로 발령을 받으니까 우리 동료 검사들이 처갓집이 전라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호남에 배치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호남 분들하고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년 넘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에다가 서울에 근무를 하고 호남에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지역 차별이라든가 지역주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주로 경상도 기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좌진도 보면은 보좌관은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임 비서관은 대구 출신이고 나머지 비서관들은 오늘 따라온 친구는 저 친구는 서울 출신이고 인천이고 그리고 강원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그런 주의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 당이 여기 와서 보면은 호남에 너무 인기가 없어요. 우리 조배석 의원님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전북지사로 또 우리 당 이름으로 나가고 했지만은 거의 뭐 15%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은 이 지역주의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양당이 경쟁 체제를 갖춰야만 더욱더 발전이 있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배석 의원님께서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이 호남에 대한 뭐 배려를 할까, 호남에 대해서 좀 더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비례대표 당선권의 4분의 1을 호남 출신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당원 당규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한 20명 정도 비례대표가 되는데 5명을 호남 출신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2대 총선 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호남인들이 그렇게 당원 당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언론에 대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정치가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당원 당규에 그렇게 안 돼 있냐? 돼 있는데 안 하냐?
이렇게 강하게 제가 질타를 했더니 그 다음에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우리 전북지사 나와서 고생도 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애썼던 조배석 의원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부족한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만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여야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가 어제 한 말도 오늘 가가지고 잊어먹고 있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프랑스의 유명한 드골 대통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해서 프랑스가 독립이 된 후에 대통령이 된 드골 대통령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정치인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데 그 말을 듣는 일반 국민들만 정치인 말을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만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없는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없는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 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잘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뭐 호남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애정 어린 눈으로 좀 쳐다봐 달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주의 참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이렇게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또 헌법 제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화국이 뭐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통치 방식이에요. 국민이 통치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통치가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 그 통치 한계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국가 권력이 통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침해하지 못하고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확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국가 권력이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확대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 보수정당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수정당의 역사는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해온 역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그 당사에 가면은 세 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은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 초상화가 우리 당에 걸려 있고요.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이 당사에 걸려 있습니다. 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주역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이분들이 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확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뭐 내가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누리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만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 자유를 지탱하고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지도자입니다. 물론 국민들과 함께 한 거죠. 좀 이승만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48년 5월 10일 유엔이 인정하에서 최초의 선거를 치릅니다. 총선이 실시됐는데 당시 투표율이 95.5%였어요. 당시에 문맹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했다는 거죠. 새로운 신생국가, 새로운 독립국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당성이 확보가 됐는데 이 선거에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을 다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토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축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 초대 재헌의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주도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한데 왜 건국 대통령이라는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설치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성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919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건국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 역사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25 전쟁 났지 않습니까? 2년 만에 6.25 전쟁 났어요.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이 16개국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아니하였으면은 그 정신을,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이 16개국이 참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16개 국가가 결국 대한민국을 구원해서 우리 적화를, 한반도의 적화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미 군사 상호 방위 조약, 즉 한미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좌회정을 역이면 서해 유성룡 선생이라고 있어요.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이라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반성하면서 쓴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징비록의 책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부자 간에도 서로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부자 간에도 서로 잡아먹었다. 인육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만큼 안보와 국방은 국민의 인권, 민생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사라지고 안보를 지키지 못하면은 백성은, 국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저 아프리카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가 있다. 거기서 누가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뭐 평화유지군을 보내주든 무슨 군인을 보내줘서 도와줬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보고 야 동맹 맺자 이러면은 동맹을 맺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1950년, 53년에 한미 군사동맹을 맺을 당시에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00도 안 되는 나라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동맹이 되겠습니까? 비슷해야죠. 우리가 어떤 무슨 뭐 동업을 하든 뭘 같이 하든 연대를 하든 할 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집요함으로 한미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외교적인 쾌거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이 오늘날의 이런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신체의 자유, 생존의 자유를 확대해 준 겁니다. 한미동맹이.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맹 퇴치와 교육 강화입니다. 전쟁 중이던 1952년부터 초등 국민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 59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80몇 %에서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학생 늘어나죠, 고등학생 늘어나죠, 대학생 늘어나니까 이런 교육 강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근현대, 근대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이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지개혁 잘 모르시죠? 제가 콜롬비아라고 중미에 인구 5천만 국가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필리핀은 거의 1억 명 가까이 돼요. 제가 그 나라를 방문했더니 그 나라 외교 장관들이 한국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농지개혁을 성공했냐? 그 나라는 소수의 부자들이 땅 90%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장농이에요.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보다 훨씬 잘 살고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1 정도로 그냥 겨우 그냥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농지개혁? 옛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국사교과서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중요하나? 그 와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 농지개혁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소작농이 80%였거든요. 이 소작농이 다 자작농으로, 자경농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내 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땅이 있으면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소출을 많이 일으켜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소작농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50% 지주한테 갖다 주고 나서 50% 갖고 겨우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뭐가 문화생활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작농의 증가가 결국 이 자기 후손들에 대한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 줬다.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 입대를 했는데 그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다 자작농들이었어요. 왜? 내 땅 지키고 싶어서. 공산화가 되면은 내 땅이 없어지잖아요. 다 국유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농지개혁의 효과가 이렇게 컸다. 나라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후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근대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앞에서 얘기한 한미동맹, 문맹택지와 교육 강화, 농지개혁,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원초적인 자유인 생존과 신체의 자유를 확대했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장기 집권, 독재,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만은 이분의 그런 공업화, 수출 주도형 경제, 이 경제 정책만큼은 정말 우리가 박수를 해도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경제 관료로 집중 육성해 가지고 이 경제 발전에 그런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양반이 저는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돈이 없었잖아요. 뭐 공장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돈을 닦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대통령 뭐 취임식 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한번 가봤더니 필리핀 대통령이 나라 경제가 엉망이니까 쓸 예산이 없는 거예요. 쓸 예산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한국한테 돈 빌려달라, 일본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서 무상으로도 무상으로도 우리나라도 주고, 일본도 주고, 미국도 주고, 계속 구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닐라 시내가 도로가 딱 하나인데 왕복 2차선이에요. 이걸 이쪽으로도 좀 놓고 저쪽으로 놓고 고가도로도 놓고 지하도 파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힘없는 난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돈 빌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자꾸 친일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 안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사람은 독립투사예요. 근데 왜 친일이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근거로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한 8억 달러를 저렇게 받아왔습니다. 정부 1년 예산이 3억 불이니까 뭐 한 3배 정도를 일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갖고 포항제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했죠. 두 번째, 뭐 이건 그 다음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대신에 베트남 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물자, 용역, 조달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달러, 한 3억 달러를 갖고 또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눈물겨운 거는 소독에 방문해서 소독 총리한테 3천만 불 유상차관, 그것도 공짜로 빌리는 무상이 아니고 나중에 갚겠다, 유상차관을 받을 때인데, 저 한번 보십시오. 자금이 없다, 자금 빌려주면 재건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독에서 빌려주겠다 3천만 불. 대신 니들이 3천만 불 빌려갔다가 안 갚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간호사하고 광부 5천 명을 보내라. 인질로, 담보로. 그래서 결국 우리 그 눈물격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파독 강부들하고 그 간호사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돈을 빌려서 결국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어려우면요, 인권도 없고 뭐 기본권도 없고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화로 이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전쟁 직후처럼 허덕허덕 살았으면은 무슨 인권이고 뭐가 있겠어요? 복지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여기 보는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선거권 했듯이 1인당 국민소득인데, 보통 뭐 노르웨이, 독일, 일본 다 선진국 아닙니까? 덴마크, 프랑스 다 2,000달러, 4,000달러 1인당 GDP가 이럴 때 다 보통 선거권 부여했는데, 우리나라는 777불, 1,000달러도 안 될 때 보통 선거권을 이렇게 비교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낙후되면 정치적 혼란하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데,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는 보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에서 길게 얘기 안 하지만은 하나에 척결했고,
금융실명제 도입, 하나의 직결해서 군부 통치를 종식시켰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오늘날의 그 투명성을,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초석을 닦았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요 결코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성장을 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 이것도 다 중요한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만들었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5급 행정고시, 사법고시, 예무고시부터 9급 공무원 시험까지 전부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전부 있는 집 자식들, 그 다음에 높은 집 자식들이 다 공무원 합니다. 전부 백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고시 합격해가지고 장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 있는 집든 없는 집이든 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하려면은. 그걸 공정하게 선출을 했으니까. 이것이 누구나 노력하면은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이 인식을 심어준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현대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으로 우수한 인재를 뽑았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결국 오늘날의 삼성과 현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 망라해서 공정한 인사 시스템, 인사제도가 오늘 대한민국의 만든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리핀에 가서 국회의원 한 10명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필리핀의 국회의원 10명이 전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쪽 지역의 영주예요. 지주예요. 대지주. 그러니까 전주를 예를 든다면은 전주의 대지주의 자식들만 대대손손 정치를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는 농민의 아들이 주지사가 되는 법이 없어요. 농민의 아들이 하원의원이 되는 법이 없어요. 농민의 아들이 시장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특사를 가면서 우리 국회의원 6명에서 저까지 7명이 같이 갔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교사, 면서기, 농민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를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태어났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면석이나 면장밖에 못하겠더라. 근데 대한민국은 다 그런 자식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다 와서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역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초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는 이 세 분이요 별로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인정 안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로도 인정을 안 한 거야. 세 분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이가 굉장히 서로가 나빴어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제명해가지고 부모항쟁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전두환 정권이 결국은 뭐 몰락해서 87년 지금 헌법 체제가 탄생하게 된 원인은 아니겠어요, 저기가. 그런데 저는 그 정치 지도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전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선진국에 완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주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 먼지를 이 사람이 포착을 해서 이것을 실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가 확대가 되었다. 실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보수 정권만 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정권도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정치인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공과가 다 있어요. 공과가. 김영삼 대통령 IMF 초래한 장본일이죠. 그 자제분 부정부패해가지고 구속됐죠. 다 과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주화 투사고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대했지만은 그분도 또 자제분들이 그런 부정부패로 일어나가지고 둘이나 구속이 됐었어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은 공대로 보고 과는 극복할 우리가 과제로 삼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보면 인정을 안 해요. 상대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정치 발전이 없다. 그리고 그 정당 간의 소통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왔어요. 저 김대중 대통령도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이죠. 그리고 IMF 혼란을 극복한,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민과의 대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게 되면은 무엇을 챙겨서 가겠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문제, 둘째 부정부패, 세 번째 지역 감정을 갖고 내가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겠다. 이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발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고, 저것만 해결되면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저 지역 감정, 망국적 지역 감정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 부정부패 이거 일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 문제 해결해야죠. 이게 정치하는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외교적인 측면,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거의 완벽하게 계승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갖고 뭐 매국노라 그리고 친일 분자라 그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본하고 관계 개선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관한 입장을 가장 잘 개선한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작년 2023년 2월 달에 윤석열 기시다 이 회담하니까, 한일 정상회담 하니까 민주당이 제2의 을사조약이다, 제2의 이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말을 퍼부어요. 막말을.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라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제2의 이완용이고 제2의 을사조약을 맺은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99년도에 발간된 김대중 자서전, 저기 보면은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회담을 통해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켰잖아요. 거기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경제개발 5개년의 계획을 달성을 위해서도
일본의 경제 원조가 필요했다. 아까 8억 달러를 받았자 그랬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이 반대했어요. 반대 투쟁에 대해서도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할 벅찬 모험주의 투쟁이다.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할 벅찬 모험주의 투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일 협정을 지지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의원이었어요. 사쿠라, 여당 첩자 이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피력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전부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98년 10월 김대중 오부치 선언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철학적 기반에 있어서 동반자다. 일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은 20세기에 마무리 짓고 21세기로 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때 기시다하고 만나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 공유한다는 얘기는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론을 가장 잘 계승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맞죠? 두 분 말씀에 차이가 없어요. 두 분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관계 개선한다 그런다면 무조건 친일, 매국, 제2의 이완영. 아니, 일본의 이웃 국가고, 거기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신봉하고, 우리도 시장경제 신봉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진영에서 반도체 동맹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주가. 그리고 이제 신냉전 시대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냉전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이웃 국가고 우방 국가고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하고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를 가야 됩니까? 미래를 향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협력 파트너로 협력 관계를 가야 되죠.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60대 이상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거 문제는 과거에 덮어두고, 물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서 우리를 강압하고 압박하고 수탈한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분명한 잘못됐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식민지가 잘못됐다는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죠. 일본도 그거 계속 촉구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를 버려서는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일본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인천 김성수 선생은 잘 아시죠? 해방 직후에 동아일보 만들고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설립하고, 그 같이 한 분이 누굽니까? 송진우 선생, 고화 송진우 선생 계시잖아요. 요새 고화 송진우 선생이 이 독립운동가로서 저평가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송진우 선생을 바로 보자는 운동이 지금 서울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분들이 뭐 경성방직도 만들고 동아일보도 창간하고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인재를 키웠습니다.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 자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 출가해가지고 분가시킬 때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부모로서 저놈이 혼자 밥 먹고 살 수 있는가? 자립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두 번째로 뭐 생각합니까? 저놈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직장 생활하면서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립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으면 독립해라. 또 그런 자식을 그런 능력을 가진 자식을 키우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성수 선생이나 이 송진우 선생처럼 이런 학교를 설립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는 실천하는 보수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김성수 선생이나 송진우 선생처럼 교육과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이런 보수주의자들, 그래서 호남에 보수주의가 있고 호남의 역사에 보수가 있고 또 보수의 역사에 호남이 있다,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주에 와서 소위 보수정당 우리 국민의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인촌 김성수 선생, 송진우 선생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보수정당이 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이 좀 우리 국민의힘도 봐주시고 또 우리 당에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쟁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 요즘에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뭔 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하면은 6개월이 끝날 거를 1년 이내씩 걸리고 엄청 오래 걸려요. 일을 안 합니다. 판사들이. 제도 일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워라밸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무 시간을 우리가 왜 야근해야 되냐, 6시 땡 하면은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저는 법원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사 중에서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고 인성이 바로 된 사람들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은 차관급 대우를 받아서 봉급도 차관급이 나오고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조직 생활을 하는데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잘 보여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부장으로 승진하고 상무로 승진하고 CEO로 승진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일하나 저래 일하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매년 만년 과장이고 만년 부장이고 승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 승진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됐고, 이래도 판사고 저래도 판사고, 옛날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일반 판사하고는 대우가 다르니까 또 사회에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쟁이 없는 곳에서 혁신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매번 민주당만 당선시켜 놓으니까 여러분들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위에만 신경 쓰니까 공천받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공천받는 데만. 국회의원이 충성해야 될 제1번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정당 대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충성해야 될 제1대상은 바로 지역구 유권자예요. 지역 구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누구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니까 국민이에요. 전체적인 국민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나한테 그래도 나가도록 공천장을 준 정당입니다. 정당. 세 번째로 충성해야 될 대상이. 그럼 대통령하고 당 대표는 뭐냐? 그냥 정치적인 동지예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자기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데 매번 공천 때만 되면은 밉보여가지고 공천 못 받을까 봐 그거 걱정하니까 자기를 뽑아준 제1 충성 대상인 자기 지역 구민이라도 국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천제도도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천제도도 상향식 지역 구민들이 뽑는 데로 가야 돼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대통령 신경 안 씁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당 대표도 없어요. 거기는 원내대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니까. 미국 그 넓은 나라도 상원의원, 하원들이 주말만 되면은 비행기 타고 다 지역구가 삽니다. 왜? 지역구 안 가면 하원은 2년에 한 번 선거하고 상원은 6년에 한 번 선거하는데 지역 구민들이 그 당에 후보자를 추천 안 해줘요. 공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쟁이 있어야 된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도 있고 발전도 있다. 그래서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양당이 경쟁을 해야 호남의 정치도 저는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나라인데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를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화 통일을 이루는 책사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아 그 높음에 이를 수 있고 하해는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아 그 깊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호남도 잘 되려면 보수 정당 받아들여야 하고 보수도 잘 되려면 호남을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편견 없이 인재를 받아들여야 저는 융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태산처럼 높아지고 하해처럼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의 모악산에 흙도 필요하고 또 전주의 삼천천에 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우리에게도 좀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진정성도 좀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는 명강의를 해주시면 기립박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립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의 저게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주강사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중간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권성동 의원님에게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권성동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박수. 권성동.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이제 하나, 둘, 셋. 네, 들어가세요. 오늘의 식탁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나라 인종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우리 권성동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오늘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또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이 식탁을 준비한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고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모든 식수를 마치겠습니다.